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1차 마무리 특강 겸 개정세법 특강이 사실 3월 중순에 했어야 할 예정인데 조금 개정 일정상 좀 늦춰져서 지금 하게 돼서 이제 그 개정세법까지 같이 마무리하려고 좀 뒤늦게 시작했어요. 네, 자료는 개정세법 이 책자랑 혹시 자료에 책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프린트 하나 나간 거는 왜 나눠드렸냐면 좀 이제 뒤늦게 하는 바람에 이 개정세법 책자 안에는 올해 2월에 있었던 회계사 1차 기출문제랑 관세사 1차 기출문제가 수록돼 있어요. 그 개정세법에 맞게. 근데 이 마지막 프린트로 나눠드렸던 국가직 구국 세법 개론 시험은 저번 주 토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개정세법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미 출판사에 이제 넘겨서 프린트 하느라고 요 시험까지는 반영이 못했기 때문에 따로 좀 프린트로 나눠드린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험 마지막 한 일주일 남겼을 때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잖아요. 근데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단 그래도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은 양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일주일 남았을 때 기본서나 아니면 요약서도 다 보는 거는 벅찬 양이에요. 왜냐면 세법만 보는 것도 안 되고 또 재무, 원가, 재정학, 뭐 선택법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봐버리면 그 일주일 남았을 때 내가 안 배우고 헷갈린 것들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아, 일주일 남았는데 이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리고. 그래서 그거는 과감히 서랍에 넣고 내 머릿속에 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틀려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책은 안 보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책 보고 싶다. 그걸 말리고 싶진 않아요. 일주일 남았을 때는 제일 그래도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주제를 공부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그게 최근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기출문제. 적어도 세무사 회계사는 작년 것까지 2년치를 보시고 나머지 관세사나 이렇게 국가직 구국 같은 거는 올해 것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에 회계사는 40문제잖아요. 관세사도 부가세가 30문제 있어요. 그것만 딱 보고 이 주제만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차원에서 개정세법에도 반영했고 프린트로 나누렸고 회계사 관세사 시험은 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정답까지. 그래서 그 주제만이라도 힘있게 보고 들어간다면 그 주제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다 중요한 주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주제가 나올 확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 거 위주로 꼭 대비해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개정세법 일단 3페이지에 목차 잠깐 보시면 오늘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국기법, 국징법까지만 할 거예요. 국조조처는 예전에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또 시간 관계상 스킵하고 국징법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총 6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법부소, 국기, 국징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법인세부터 볼게요. 4페이지. 여기 개정세법 책자는 좀 두꺼운 이유가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 글씨를 크게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더라도 일단 공부 나중에 2차 가서도 공부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 집어넣어놨다요. 근데 이제 1차에 주로 목적 적합한 것들만 체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다 안 보셔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체크한 거 위주만 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일단 법인세법에 위에 3번 입금이라고 한 거는 저희 이제 세법 엔딩이나 세무회계 엔딩 이런 챕터별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혹시 그 책이랑 비교해서 공부하기 편하게 목차를 달았어요. 그래서 입금의 양가로 1에 지주회사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 차등화는 체크를 할게요. 수입 배당은 입금 불산율이 좀 개정됐는데 회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죠.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또는 벤처기업. 그래서 지주회사와 사회사일 때 수입배당금률이 더 크잖아요. 원래 종전규정은 80%, 100%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개정돼서 90%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예요. 그래서 상장회사가 20%, 40%, 비상장회사는 40%에서 80%, 또 벤처기업이 20에서 80이었죠. 특이하게. 이 사이 구간에 있다면 수익 배당금률이 80%였어요 원래. 그리고 요 율보다 더 초과했을 때는 100%였죠. 그래서 80, 100 두 구간밖에 없었는데 이 가운데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다요. 가운데 구간이 더 생겼다. 그래서 딱 반이에요. 상장회사일 땐 20에서 40, 반 30%인데 주의하실 건 비상장 범위는 딱 반은 60%잖아요. 근데 딱 반이 아니고 50%니까 이유를 좀 주의하세요. 벤처기업도 비상장이나 마찬가지로 50% 가운데 구간이 생겨서 이제 20에서 30 사이가 수익 배당금률이 80%, 30에서 40이 90, 40% 이상이 100% 이렇게 80, 90, 100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다요. 근데 요즘은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사율이 좀 주어지는 추세예요. 주어지는 추세지만 과거에는 안 주어졌죠. 그래서 과거에는 다 외워서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사실 이게 좀 외우는 게 까다롭죠. 그래서 좀 보수적이라면은 외우고 들어가시고, 나는 출제위원들의 양심 좀 믿겠다, 좀 안 외우고 들어가도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외우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거와 연결된 주제인데,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을 보시면 일단 그 율에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률은 수익 배당금에서 지급이자를 빼주는데, 이 지급이자가 주식에 취득된 율만큼 차감을 하죠. 거기에 입금 불산율을 곱하는데, 이 율이 지주회사 자회사일 때 개정된 거고, 지금 배우는 거는 이 지급이자에서 분자에 있는 주식 적수가 하나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 수익 배당금을 발생시키는 주식에서 이자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게 차입금을 주식을 샀다고 약간 추정하는 거죠. 샀는지 안 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자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면 그건 법인세법상 송금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도 송금이죠. 입금 불산입 송금이잖아요. 그래서 입불로도 빼주고 이자 비용으로도 빼주면 그건 이중 혜택이다라고 해서 이 이자 비용 중에서 주식에 들어간 비용만큼은 빼주는 거죠. 약간 투자 비용처럼. 그래서 오히려 법인 주주한테는 약간 불리한 입장인데, 올해는 확실하게 이 주식 중에서 국가 등한테 현물 출자받은 주식은 이거는 확실히 이자 비용 발생시키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거는 증명이 되지 않았느냐. 왜 국가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거는 이건 이자 비용 확실히 안 새킨다. 그래서 주식적 수에서 무조건 빼야 돼요. 이 주식적 수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주식은 제외라고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고, 수익 배당 입금 불산임이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도 이 한 줄로 인해서 이 주식적 수에서 차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개정세법에서 힘있게 보세요. 근데 이제 좀 공부를 더 하신 분들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이 주식이 줄었네. 그럼 이에 해당되는 배당금도 줄여야 되지 않냐. 이 배당금이 줄어서 율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식적 수에서만 빼주고 여전히 그 발생시킨 수익 배당금과 율은 그대로요. 그래서 이건 법인주한테 혜택이에요. 혜택. 오히려 이자 비용 되는 금액만 줄었죠. 그래서 입금 불산이 커져요. 그래서 법인주한테 혜택인 주제이기 때문에 주식적 수에서 반드시 빼줘야 돼요. 이거 인해서 갑자기 수익 배당금도 이만큼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100주분에 20주 이런 식으로 안 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분자에 있는 주식적 수에서만 차감한다. 이렇게 반드시 강력하게 기억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6페이지의 송금 파트에서 양가로 1번에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송금 한도가 인상돼서 이것도 체크할게요. 그래서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송금 산입하는 제도가 종전에는 그 장식 등 또는 환경 미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이 거래 단위별로 500만원 이하일 때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건 결산주 정상이죠. 여기는 반드시 취득한 해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상해야지만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미술품은 사업용, 유형, 무형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장식 등의 목적으로
비치하는 미술품은 즉시 송금을 인정하는 특례 제도가 있었는데 그 금액이 1,000만 원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종전 규정대로 여전히 결산 조정 사항이다 주의하시고, 그럼 만약에 법인이 미술품을 1,50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럼 송금 불사입되는 금액은 얼마죠? 500이에요? 1,500이에요? 1,500이죠. 1,500. 1,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송금 불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품 전체 금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미술품에 대한 유보라는 소득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미술품은 감가상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에요. 1,000만 원도 기억하시고 결산 조정 사항도 기억하시고, 혹시 법인이 1,000만 원 초과의 미술품을 구입했다면 1,000만 원 초과분만 송금 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 금액 전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한다라고, 약간 세무정이 사례형으로 한 줄씩 나오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1,000만 원 이하를 송금 산입한다 이렇게 아니라 법인이 뭐 이번 기회에 미술품을 1,200만 원짜리 샀는데 송금 불산입 금액은 200만 원이다. 이런 식의 지문도 1차에 요즘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2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 송금 불산입돼야 된다요. 양가로 이번엔 조금 지엽적인 분이 되냐 한 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7페이지에 중소기업의 접대비 송금 불산입 특례는 원래 2,400이었는데 2,400만 원은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일반 한도였어요. 근데 그 2,400만 원이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1,800만 원까지는 법인세나 소득세 규정, 그 1,800을 초과한 2,400만 원까지 600만 원은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이어서 최저한세 문제까지 좀 생겼었죠. 복잡하게. 근데 그게 폐지되면서 아예 2,400만 원의 소득세나 법인세로 영구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죠, 호재. 이것 때문에 최저한세 구할 때 600만 원이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2,400만 원 떠올리면 되고 최저한세에서 무시하시면 돼요. 우리 한 장 넘어가셔가지고 양가로의 문화접대비 송금 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도 체크할게요. 문화접대비는 사실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이어서 1차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1차 보시는 분들도 꼭 보셔야 돼요. 문화접대비는 좀 문화를 장려하고자 각종 뭐 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이런 입자권 구입 비용에 대해선 추가 한도를 더해주죠. 근데 추가 한도 금액에서 그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에서 세 번째 표시 보면 그 관광 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은 문화접대비고, 가로 보시면 식사, 주류 등의 가격 제외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일반 접대비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실무상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나후나 디너쇼 이런 걸 갔는데 식사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이 돼 있겠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분한 가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문화로 놔야 되지, 어떤 건 일반 접대로 놔야 되는지 질의가 너무 많았는데 그걸 구분한 게 모호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광 공연장에 식사 주류 가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액 문화 접대비로 개정됐어요. 이것도 유리해졌죠.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화접대비 규정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맨 마지막에 추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이 문화접대비 들어왔어요. 그 소액의 기준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올해 미술품 규정이 바로 앞에서 배웠던 규정 하나 바뀌고 또 문화접대비 하나 또 들어왔죠. 앞에선 500만 원짜리 송금 인정받는 미술품 1,000만 원 늘어났고 문화접대비에 소액 미술품 증정 비용이 들어왔다요. 그래서 미술에 좀 혜택이 두 가지 개정됐으니까 그거 연결시켜서 잘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법정기부금단체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국제학교 추가는 제업적이니까 패스할게요. 양가로 4번은 좀 체크하세요. 사회적 기업 지정기부금의 송금 산입 한도 확대 수준 조정. 그래서 원래 법정기부금의 기부금 한도율은 50%였죠.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은 30%, 그리고 지정기부금은 10%였어요. 그래서 531이었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법정, 우리, 지정 50, 30, 10이었는데 요 지정기부금이 20% 구간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사회적 기업이요. 상대방을 사회적 기업한테 기부금을 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사회적 기업이 다른 법인한테 지정기부금을 했을 때 한도율이 20%예요. 20%. 이거는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고, 원래 지정기부금은 제가 이거 처음에 1차 봤을 때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그랬죠. 지정기부금률이 안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단순화율이 안 떠나서 틀렸는데 정말 억울해가지고 지정기금을 계속 째려보니까 이 안에 10%가 숨어있다 그랬죠. 지정의 10%. 그 이후로 절대 까먹지 않았지만 20%가 하나 생겼어요. 20%가. 근데 내가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에 단서 지문의 기부금 문제에서 사회적 기업이 나왔다. 그럼 지정기금은 20%구나. 이렇게 바로 떠올리셔야지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문제 첫 주문에 사회적 기업 나왔다고 20%지 하고 다짜고짜 풀면은 또 놓쳐요. 그죠? 또 놓쳐요. 10% 하면서 정답이 또 있겠죠. 하필. 보기 지문에 10%로 계산한. 그래서 20%잘 기억하시고, 왜냐면 사회적 기업은 그 꽃표시에 잠깐 따라가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번 돈을 3분의 2 이상 써야 돼요.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정기부금률이 높아졌다요. 단장 넘어가 보시면 기부금 한도 계산 시 기준소득금액 정의의 명확화 여기도 체크할게요. 이제 올해부터 알기 쉬운 세법이라는 개정 취지 때문에 용어를 좀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원래 임원이랑 사용인이란 개념이 있었죠. 사용인, 법인세에서 사용인. 근데 사용인이 다 삭제됐어요. 왜냐면 사용인 개념에 임원도 들어가고 그냥 임원 아닌 직원도 포함한 게 다 사용인인데 또 임원이란 용어가 또 있어서 뭐 임원에 대한 한도 초과액 또는 사택 제공액을 사용인에게 제공한 거 이런 거 판단하실 때 그 용어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사용인이란 개념을 삭제하고 그냥 직원으로 바뀌었어요. 직원. 그래서 임원이랑 직원. 그래서 법조문에 있었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이 다 삭제되고 직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기준 소득금액의 정의가 아예 없었었어요. 법에. 근데 이제 수험상 아니면 이제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이게 기준 소득금액이다 라고 추정해서 그냥 책에 실어놨던 거지 조문에 원래 기준 소득금액 정의 자체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종전 규정으로는 사람들이 기준 소득금액을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각종 기부금 해당액을 다 더한 금액에서 2월 결서금은 뺐죠. 그래서 이 기준소득금액에 앞에서 배웠던 법정 50, 우리 30, 지정 10, 지정이 사회적 기업이면 20 이렇게 기부금 한도액 산식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기준소득금액은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해당 더한 금액까지가 기준소득금액이다 라고 아예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만약 응용되면 계산 문제를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기준소득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그냥 주어질 수 있어요. 좀 쉽게 1차에서. 근데 이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2월 결서까지 뺀 금액이다 이렇게 착각해서 한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2월 결서금도 또 주어졌다면 기준소득금액 2월 결서금을 빼줘야 돼요. 거기에 2월 결서금 뺀 금액이 아니라 2월 결서금은 따로 빼줘야 돼요. 그게 기부금 한도액이에요. 기부금 한도액. 근데 의미를 기억하면 당연한 건데 소득금이라는 개념은 2월 결서금 차감 전이에요. 왜냐면 소득금액에서 2월 결서금 빼면 과세표지 되죠. 그럼 기준 과세표지라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명확하기 위해서 기준소득금액은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해당까지 취소시켜준 비용을 취소시켜준 금액까지가 기준소득금액이 돼요. 문제에서 기준소득금액 나왔으면 2월 결서금 반드시 빼줘야 돼요. 근데 2월 결서금은 발생해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발생해도 제한이 있죠. 10년 발생해도 제한 있어요. 그 발생해도 제한 있고 없고 구분 잘 하셔야 되죠. 써놓을게요. 발생해도 제한 있다. 그리고 여기 기부금 한다고 할 때 2월 결서금을 뺐다 그래서 2월 결서금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도를 구하기 위한 산식일 뿐이라 그랬죠. 2월 결서금은 나중에 과세표준 구할 때 다시 차감해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 꼭 연결시켜서 보시고. 그래서 여기 정의 보시면 양가로 5번에 종전 규정 아예 없음인데 알기 쉬운 세법을 개정 이유를 통해서 개정된 내용에 기준소득금액하고 가로 보시면 합병 분할에 따라 양도 손익을 제외하고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송금에 산입하기 전에 해당 사업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기준소득금액 빼기 2월 결손금이라고 따로 2월 결손 빼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기준소득금액은 1억 원이고 2월 결손금은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기준소득금액의 50%, 30%, 10% 이렇게 곱하면 안 되고 반드시 2월 결손금을 빼줘야 된다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도 체크할게요. 기부금의 2월 공제 기간 확대 및 적용 시기 조정. 원래는 기부금의 2월 공제가 5년이었는데 법인세, 소득세 모두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1차에서 이런 연도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계산 문제에서 한 가지 체크하실 거는 그 소급 적용 시기 단축한 보시면 그 한도 초과에 이월되는 걸 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한도 초과액 이월돼요. 원래 그러면은 5년이 안 되는데 장부 보관 의무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서 13년부터 2월 돼서 올해 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13년은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어가세요. 암기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 할 때 12년 거는 올해 안 된다요. 이제 13년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올해 한도 미달액 범위 안에서 송금산이 기타가 가능하다요. 13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향후 몇 년 동안 13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3년 잘 기억하시고, 세법은 이런 게 좀 사실 어렵죠. 이게 연도가 개정돼가지고 몇 년도를 가끔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혹시 13년 하면 하나 떠올리는 거 있어요? 소득세에서 13년 2월 28일 약간 힌트를 주면 보험 차익? 13년 2월 28일 기점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잖아요. 연금 수령 한도 혹시 생각나요? 연금 수령 한도? 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분은 11-6, 7, 8, 9, 10 이렇게 올라가고 14년 2월 28일 이후 가입분은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죠. 한도가.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지우세요. 또 연금소득 보면 떠올라요. 그런 것들이. 그죠? 왜냐면 그게 올해 좀 의미가 있는 게 13년 이후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연금 수령 한도 요건이 55세 5년 연금 수령 한도 요건을 갖출 것이잖아요. 올해 이제 19년 차부터 딱 이제 5년이 넘어서 13년 이후 가입분이어서 1, 2, 3, 4, 5, 6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세무회계 때 그 유예 2기에도 한번 그렇게 출제했는데 다 11만에서 6으로 해서 많이 빌렸었어요. 그죠? 이게 너무 습관화된 거죠. 그냥 무조건 6이다. 그래서 5- 평가액의 120%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습관화된 거죠. 근데 올해부터는 그 가입일자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가입일자를. 11번에 손익의 귀속시기 볼게요. 그 양가로 1번에 고정자산 평가 손실액의 송금 귀속시기 개선도 체크할게요. 이게 중요한 개정세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마무리 특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원래 법인세법은 평가 손실에 대해서 송금 인정을 하지 않죠. 송금 불산입인데 아주 객관적으로 명확한 이러한 사유들에 한해서는 평가 손실을 인정하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결산조정사항이요. 근데 결산 중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 감액 사유가 발생한 3년도에 비용을 계산하지만 송금을 인정받는 아주 특별한 결산조정사항이죠. 원래 결산조정사항은 자기가 그냥 결산서에 입력하고 싶을 때 입력하면 송금으로 인정받는 항목이요. 근데 이러한 사유들은 더 보수적으로 그 사유 발생한 연도에 비용 계산하지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결산조정사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개정된 부분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복습 차원에서 종전규정을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산이 재고자산이었다 또는 유형 무형자산이었다. 그 다음에 주식이었다. 그때 각가지 사유들이 다르죠. 재고자산을 평가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파손이나 부패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유형 무형자산이 평가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뭐 천재지변이나 화재 수용. 그 다음 주식이 제일 까다롭죠. 주식을 더 힘있게 보시고 그래서 주식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평가 손실 사유는 파산이 있어요. 파산 상대방. 그 다음 부도 발생 등의 사유가 있죠. 근데 주의하실 건 이 부도 발생일 때는 요건을 더 검토해야 돼요. 부도 발생은 일단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손실로 송금을 인정할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일 때는 특수관계가 없었어야 돼요. 그래서 비상장법인은 한 가지 더 요건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지역적으로 하나 더 있지만 수업 목적사항 몰라도 되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상장법인의 주식의 부도 발생 평가손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상장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일 때만 평가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이때 비만가액 1,000원 또 남겨야 돼요. 비만가액 1,000원까지 떠올리시고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되죠. 이 특수관계 여부 판단할 때가 유일하게 5%예요. 원래 보통 법인이랑 특수관계에 있을 때는 1%로 따지지만 이때 5% 또는 10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떠올리셔야 된다. 주식이 어려워요. 고려할 게 많죠. 그리고 올해 개정될 뻔했던 게 이 파산이라는 사유도 이 부도 발생처럼 똑같이 상장법인일 때는 무조건 평가손실 인정하고 비상자범일 땐 특수관계 없는 자들일 때만 송금을 인정하자라고 거의 확정되기 직전에 뒤엎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세무회계 2회 1기 때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올라왔었어요, 개정안이.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파산은 상대방이 상장이건 비상장이건 무조건 평가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예요. 네, 결산조정사항이고 그 특별한 결산조정사항이고 비만가액 1,000원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규정도 중요해요. 주식도 잘 보셔야 되는데 올해 개정된 부분은 요 두 번째 유형 무형 자산의 평가 손실 계상 시기가 좀 늘어났어요. 사유가. 원래 규정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왼쪽 일단 종전 규정 고정자산으로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파손 및 멸실된 거는 그 천재지변, 화재 등의 발생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계산하지만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제 법인들이 주장한 거예요. 아니 파손 멸실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또 속초가 이렇게 말이 많죠. 힘들어 죽겠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그 해에 송금을 내가 측정할 수 있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정확히 확정됐을 때 송금으로 계상하면 그 송금을 인정가는 걸로 합리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파손 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이 가능해요. 만약에 2020년에 파손 멸실로 인해서 금액이 확정된 따면 이때 송금으로 계상해도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반드시 이해만 적어야지 송금을 인정됐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금액이 확정됐을 때 송금으로 계상해도 송금으로 인정받는 좀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래쪽에 11페이지에 기출면제 회계사 19년도는 사실 이 파손 멸시랑 연관이 없지만 주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이 개정될 뻔하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힘있게 보시라고 실어놨어요. 보시면 주권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지금 상장 주식이 여기서 바로 체크하셔야 돼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이 아니에요. 상장 주식으로서 그 발행 법인이 사유가 부도 발생이에요. 부도 발생. 그럼 사업연도 종료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즉 평가 손실을 계상할 수 있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특수한 게 여부가 불문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비상장 법인으로 나왔다면 단서짐을 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주식 발행 벌이별로 보유 주식 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로 한다 하면 비만가액이 1,000원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900원으로 계산했다면 송금 불산이 100원 유보 이렇게 1,000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한 줄짜리지만 고려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까다로워요. 그리고 사유가 파산이라고 나왔어요. 부도 발생이. 파산이 나오면 더 쉬운 거예요. 지금 그죠? 파산이 나오면 상장, 비상장 불문하고 무조건 평가 손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쉽다요. 쉽다. 부도 발생이 나면 한 번 더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만가액 1,000원은 그냥 공식화처럼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네, 올해 개정세법은 고정자산이 개정된 거예요. 그쵸? 하나 넘어가 볼게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이거 조특법 규정이어서 양가로 1, 2번은 다 좀 스킵할게요. 좀 제협적인 고정사유고 14페이지 볼게요. 충당금 및 준비금 파트에서 양가로 1번에 대선 사유의 화해 및 화해 건교 결정의 추가 이것도 별표시 치시고 중요한 개정사항이라고 봐요. 원래 대선 사유에는 신고 조정사유가 있었고 결산 조정사항이 있었죠. 그 부분이 은근히 까다로웠는데 어렴풋이 수험생들이 약간 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뭐 완성된 채권, 각종 법에 의해 완성된 채권 이런 느낌이 받으면 신고 조정사항이고 그 외가 결산 조정사항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었어요. 올해부터는 더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왼쪽에 종전 규정에서 1, 2, 3, 4 다섯 번째 사유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 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 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신고 조정 사항이었죠. 근데 이게 삭제됐어요. 왜냐하면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그 총재들이 채권 회수 명령 규정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법이 삭제돼서 이런 상황이 아예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유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확률은 적지만 이 사유가 나왔다면 이제 대선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시험이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일단 삭제됐다 말씀드리고 하나가 추가됐어요. 하나가 추가된 게 이제 개정세법에서 마지막 표의 마지막 줄 보시면 재판상 화해 및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이게 느낌을 보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신고조정 사유 같아요. 너무 신고조정 사유 같아요. 근데 이게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결산조정 사항. 결산조정사항이라고 좀 필기해 두세요. 그리고 이게 재판상 화해 및 화해 경고 결정에
그 시행령을 들어가 보시면 뭐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이런 법 이름이 심지어 나와요. 그래서 더욱더 신고조정상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절대 아니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러한 회수불능으로 화해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이 나중에 소송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예 100% 확정된 대손 채권이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 결산조정상이에요. 결산조정상.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힘있게 잘 보세요. 그래서 세무회계 때도 한번 출제한 게, 또 무슨 민사집행법인지 소송법인지 그거에 따라 경매가 취소가 확정된 채권이 있어요. 경매가 취소가 확정된 채권, 법에 따라 경매가 취소가 확정된 채권, 그건 신고조정 사유예요. 근데 그 법 이름이 요거랑 같아요. 하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래서 그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경매가 취소된 확정된 채권 신고조정 사항이고, 이렇게 화해 및 화해 근거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은 결산조정 사항이다. 결산조정 사항이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시험에 출제했는데 그것도 다 틀렸죠. 대부분 유해생들도 다 틀렸다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기출문제 회계사 19년도 보시면 딱 이 사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손 사유가 출제됐다는 좀 메시지를 던져보면 이제 이 사유가 추가돼서 세무사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문제를 한번 먼저 살짝 보세요. 문제가 신고 조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나왔네요. 동그라미 1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의 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이것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본래 신고조정사항이요. 1번이 정답이죠. 저 한 줄 들어온 사유 때문에 좀 기존의 사유들이 헷갈린다. 기존 사유 헷갈린다. 그 다음에 2번에 창투자, 창업자에 대한 채권, 3번에 사업 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번이 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중에서도 내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일 때 결산조정 사유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때 또 비만가액 1,000원 남겨줘야 되죠. 다음번에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금융회사의 채권 다 결산조정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조정 사항을 탄탄히 외우세요. 신고조정 사항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책 봤을 때 신고조정 사항을 좀 더 올해는 주의 깊게 들어가세요. 보고. 왜냐면 결산조정 사항이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암기하다, 그 신고도 다 외우고 결산도 다 외우면 너무 헷갈릴 거예요. 신고를 단단하게 외우고 결산은 그냥 흐름, 느낌만 좀 보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된다요. 하나 넘어가 볼게요. 16페이지에 부당행 계산의 부인. 이거는 엄청 중요한 계산세법은 아닌데 참고목적으로 볼게요.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의 요건이 폐지됐어요. 본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엔 감정가액을 써야 돼요. 법인세법에서. 근데 그 감정가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인데, 감정평가사는 개인이고 감정평가법인은 법인이죠. 그래서 개인이 평가할 경우엔 그 감정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한다가 종전 규정이었어요. 사실 불합리하죠. 감정평가사가 실력이 뛰어나고 잘한다면 5억 원이 초과한 금액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장을 많이 했던 거죠. 왜 우리는 5억 원이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규정이 삭제됐다요. 그래서 감정평가 범인, 감정평가사 모두 금액에 상관없이 그 감정가액을 인정한다라고 개정됐으니까 그거 한 줄 보시고, 그 다음에 11챕터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서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좀 지엽적이니까 스킵하시고, 뒤에 있었던 2번도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 20페이지에 양가로 2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 예납 의무 적용 배제 요건 체크할게요. 본래 이제 중간 예납 의무는 직전 연도 기준 또는 단기 기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중간 예납을 할 수 있었는데,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다음의 법인은 중간 예납 의무가 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간략하게 보시면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이런 애들은 중간 예납 의무가 없었지만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회 방법이 뭐냐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방법이요. 그걸 계산했을 때 중간예납 세액이 너무 소액이라면 중간예납 의무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나 들어왔어요. 그 기준은 30만원이에요. 30만원. 30만원 금액 당연히 체크하시고 1회 방법도 체크하세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영세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의무 안 해도 된다라고 한 줄 들어왔지만 이게 바로 회계사 기출에 올해 바로 출제됐죠. 19년도. 이 문장에서는 그 보기 질문 하나 따온 건데 문제 자체가 옳은 것을 고르는 거는데 이게 딱 5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정세법에 이것만 알고 들어가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문제 한번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중간연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연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5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정답이었다라고 보시고, 올해 이제 뒤에서 보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예정 고지 의무가 원래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 안 해도 됐었죠. 그것도 30만원 개정됐어요. 그리고 소득세에서도 그 소액 부징수 중간연납도 30만원이었죠. 그건 그대로 30만원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도 더 편해졌죠. 법인세도 30, 부서도 다 30이었어요. 원래 법인세는 아예 이 소액 뭐 부징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었어요. 근데 이런 영세한 중소기업일 때 좀 30만원이죠. 그 30만원일 때 중간에는 안 하는 걸로 하나 들어왔고, 그 개인의 부가가치세는 20에 30으로 올라왔고 소득세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30으로 통일됐다요. 그래서 금액 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일은 잘 없어졌다. 오른쪽에 전자 지급수단에 적격 지출 증명서를 포함도 이제 전자 그런 화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 증명서를 들어왔고, 이건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돼요. 양가로 4, 양가로 5도 다 스킵하셔도 되고, 합병 쪽에서는 2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에 합병 분할차익 자본 전입 시 의제 배당 금액의 산정 반복해서 이거는 체크는 하시되 좀 2차 주제라고 봐요. 2차 주제 때 볼게요. 이거는 체크는 일단 해두세요. 중요한 규정이 한데 1차에 나오면 못 풀어요. 풀 수가 없고, 세무회계 때도 한번 냈죠. 다 틀렸더라고요. 정답률이 0%였어요. 0%.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연결 쪽으로 넘어갈게요. 26페이지 연결 쪽. 양가로 1은 체크할게요. 연결 법인 간 양도 손익 이연 자산의 범위 합리화. 사실 지금부터 좀 느낌이 세한 게 합병이나 연결 자체를 일체에서 잘 안 하죠. 종전 규정을 모르면 계정세법을 아예 이해가 안 되죠. 안 들리죠. 그래서 공부하신 분만 잘 들으세요. 연결 범위 간에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 손익을 과세 이연할 수도 있었는데, 그 건물에 따라서 좀 금액 제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채권의 경우에는 그 건당 1억 원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손익 이연이 가능했었는데, 오른쪽에 계정을 보시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양도손익에 과세 이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뭐 채권 이런 자산들은, 채권이 아니지, 건출물이라고 또 여기 오타가 났네. 건물이죠. 건물. 건축물이죠. 건축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손익 과세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오른쪽에 연결법인 간 이월결손 공제한도 축소는 당연히 개정됐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연결법인 이외에 내국법인이 그 이월결손금이 한도가 있었죠. 중소기업이나 회생기업 인가결정 한도가 없었고, 그 비중소기업은 60%를 한도로 이월결손을 공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연결법인이나 외국법인이 개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랑 맞춰졌다. 그래서 80에서 60으로 바뀌었고, 외국법인도 80에서 6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개정세법이었고, 양가로 4의 그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가 하나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이게 뭐 다른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데, 양가로 4가 양가로 1에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 모르고 실수로 한 번 더 넣었어요. 그다음 법인세 기타 사항 쪽 보시면 양가로의 외국법인의 판정 기준 합리화는 중요한 개정세법인데 다행히 2020년도부터요. 시행이. 근데 외국 납부세액이 외국 법인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 법인의 주제 자체를 좀 공부하고 들어가세요. 그래도. 그래서 한 장 넘어가시면 30페이지에 양가로 2는 체크할게요. 양가로 2. 국내 사업장에서 그 제외되는 측정 활동의 장소 요건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현행 규정을 보시면 비거주나 외국법인의 그 국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에는 그냥 단순히 구입만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저장 보관만을 위한 사용 장소, 보통 일정한 장소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한 장소, 또 이런 예비적 보기적 성격을 가진 사업 활동에 사용한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서 제외됐어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라는 걸 해야 되죠. 반드시. 그럼 과세관청이 징수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고, 그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 입장에서는 탈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만 가지고 있다면 종합과세를 안 해도 돼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장소들을 막 여러 개 숨고 사실상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에 개정안을 보시면 예비적 보규적 성격의 사업 활동에 요건을 추가했고, 그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아주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장소만 그 사업장에서 포함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야 연장선으로 개정되는 게 바로 오른쪽에 심지어 양가로 3번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국내 사업장의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 그래서 이건 아예 신설됐죠. 그래서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이 예비적 보조적 성격이더라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외국 법인을 종합과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탈세하지 마라. 그만 그것도 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문이 엄청 길기 때문에 막 시험에 엄청 나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메시지는 있다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크게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랬는데 보통 특수관계인의 국내 사업장이 존재할 것이요. 예비적 활동이 있었지만 그 특수관계인은 국내 사업장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돼서 종합과세라는 거예요. 종합과세. 또한 그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이 그 특수관계인의 국내 사업장과 계속 상호 보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땐 국내 사업장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2번도 그 같은 연장선에 규정이기 때문에 한 줄 읽어보시고 좀 더 그 외국 법인의 비거주자 또 나중에 국조법이나 국기법 보면 역외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죠. 제척기간도 늘어나고 그에 대한 다 연장선인 개정세법이라고 보시고 한 장 넘어가 보시면 33페이지에 여기 외국법인도 나와있죠. 외국법인의 이율결손 공제한도 축소 당연히 바뀌었어야 된다. 80에서 60으로 연결법인도 바뀌었고 외국법인도 바뀌었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만 이율결손금이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거예요. 그 외는 다 지금 올해 60이에요. 무조건 60. 넘어가서 부가세 조금만 볼게요. 부가세 조금만 보고 쉴게요. 그래서 법인세가 올해 개정이 제일 안 됐어요. 그래서 법인세부터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법인세 개정세법이 좀 쉽고 올해는 소득세 개정세법이 좀 어려워요. 그다음 부가세는 개정은 많이 안 됐지만 개정 하나하나가 다 좀 중요해요. 부가세 개정세법은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36페이지 부가가치세 볼게요. 부가가치세법 1회 부가세 총칙. 일단 양가로 1번에 지방소비세 확대 여기도 체크할게요. 원래 부가세에서 납부세액에서 부가세 공제 감면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이제 최종 납부할 세액인데 거기서 89%는 부가세였고 11%는 지방소비세였어요. 그래서 8911이었죠. 8911. 그래서 간이가세에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올해는 8515로 바뀌었어요. 8515. 그래서 지방 자주제한을 좀 확충하고 지방자치제의 힘을 더 기르자라고 해서 지방소비세 비중이 4%나 올랐어요. 그래서 부가세가 4 떨어지고 지방소비세가 4% 올랐기 때문에 한 줄 정도 체크하셔야 되고 바로 관세사 기출문제에서 올해는 바로 출제가 됐어요. 그 기출지문 잠깐 보시면 나쁘게 해서 부가세법에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90%를 부가세로 10%를 지방소비세로 한다라고 해서 X에 X. 심지어 종전규정도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8515예요. 8515. 그리고 만약에 혹시 계산 문제 나왔을 때도 그 총 납부할 세액의 85%를 곱하셔야 돼요. 지방소비세를 물어볼 확률이 좀 적죠. 저희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부가세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때 지방소비세를 차감한 부가세를 계산하시오라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85%를 곱하라 해요. 양가로 이번에는 별표시 하나 칠게요. 개정세법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요. 그래서 현행 규정 좀 아래쪽에 그래도 좀 공간이 있죠. 그쪽에 좀 필기할게요. 이제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장이 여러 개인 사람은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하고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 자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때가 사업장을 설치했다면 20일 이내 주사업장이나 사업자 단위과세제를 신청하면 돼요. 만약에 기존 사업자였다면 이 다음
적용받을 과세기간 20일 전에 신청하면 됐었죠. 20일 전에 신청하면 이제 2기부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애매한 성격의 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존 사업자인데 이때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한 거죠. 이 사람은 신규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20일에 신청을 못해요. 또 기존 사업자가 이 다음 과세기간부터 받아야 돼요. 기존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음 과세기간부터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해서 이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근데 법의 규정이 없어서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엄청 한 거죠. 그래서 바로 개정이 됐어요. 올해. 그래서 이때는 추가로 사업장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렇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한다면 중요한 게 이 과세기간부터 1기부터 곧바로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를 받는 게 뭐 이게 탈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는 제도잖아요.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법에 살짝 구멍이었던 거죠. 하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했을 때 추가 사업장 개시부터 20일 이내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한다면 1기부터 곧바로 적용한대요. 원래 종전 규정으로 쳤으면 안 됐었어요.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2기부터 받아야 됐어요. 2기부터.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게 개정됐고 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개정세법 책자 기획재정부가 만드는데 그래서 좀 간략하게 표시되는데 중요해서 이거는 조문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문장이 좀 길죠. 그 조문 한번 신설된 조문 한번 읽어보시면 사업장의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그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금은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지만 바로 뒤에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도 또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여기에 진하게 게시 표시인데 다시 한번 밑줄 치시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그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예요. 가로 보시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를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요. 그래도 그래서 이 문구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아주 직전에 있을 때는 20일이 아니라 그래도 이 안에 빨리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전에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신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서 질문이 하나 달렸다라고 보시고 한자 넘어가 보시면 그 바로 뒤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신청 절차 개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원래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표시되는데 앞에 조문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 사업장, 그러니까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즉시라는 표현은 그 해당 과세기간에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요. 그래서 꽃표시 따라가 보시면 신규 사업장에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신청만 한다면 즉시 그 과세기간부터 바로 주사업장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이 가능하다요. 그래서 만약에 오답을 구성한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럼 X예요. X. 그래서 오른쪽에 올해 관세사 시험에서도 시험이 바로 나왔다요. 다행히 O로 나왔지만 X로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1번 질문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에 가로 문구가 추가된 거죠. 원래 가로 문구가 없었어요.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한 줄 들어왔고 3번 규정을 보시면 아예 앞에서 배운 내용 조문 그대로가 출제가 됐죠. 사업장의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바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 싶다. 그때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 등을 신청해야 된다. 이건 힘있게 보세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40페이지 과세거래 중에서 부동산 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사권 설정 제외 이것도 체크할게요. 이건 아래쪽에 이렇게 좀 필기를 해둘게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소득
이렇게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고 공익사업 관련이 없느냐로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형 소득은 본래 어디 세법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죠? 소득세에서 나왔죠. 소득세. 소득의 구분이 또 작년에 개정됐죠. 원래 종전까지는 모두 기타 소득이었죠. 근데 작년부터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타 소득, 공익사업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요. 소득세법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면 소득세에선 이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소득이 공익사업 관련이 있다면 기타 소득, 공익사업 관련이 없다면 사업소득이고,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요. 이거는 종전 규정 개정된 거 아니고. 그래서 기타 소득이 보통 납세자한테 유리하죠. 왜냐면 사업소득이 없는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익사업에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소득도 필요경비 60% 의제 대상 소득이요. 다짜고짜 60%를 빼주죠. 근데 사업소득은 실제 소유된 경비만 빼주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공익의 목적에 쓰였다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자요. 근데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 지상권은 부동산상의 권리예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소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인데, 이게 좀 더 연결된 주제로 이어본다면 만약에 결손금이 났어요. 그럼 이제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까지도 연결시키면 진짜 잘하고 있다. 잘했다. 그리고 부가세 보시면 올해 이제 개정된 거죠. 이게 연결돼서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소득이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했어요. 용역의 범위에서 애초에 제외했다는 거는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가세 과세를 안 하겠다.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소득만 용역의 범위에 포함돼서 부가세를 과세한다. 부가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또 한 줄 내하기 딱 좋죠. 원래는 그 용역에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또는 연전, 임대업만 제외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대여 소득도 추가됐다요. 내 머릿속에는 소득세랑 같이 비교해서 기억하자요. 여기 안 써있지만 이것까지도 연결시키세요. 얘 반드시 60% 의제, 얘는 결손금을 타소득에서 못 가요. 조금 필기 시간 드릴게요. 지금 40페이지예요. 40페이지. 그래서 바로 2019년 관세사 1차 시험에도 이 한 줄 출제가 바로 됐죠. 이렇게 지문을 읽어보시면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라고 들었어요. 제외한다, 포함한다 라고 나오면 X예요. 그래서 소득세까지 같이 연결시키세요. 항상 요즘엔 복합적인 주제가 워낙 출제되기 때문에 갑자기 소득세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러한 또 소득은 소득세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렇게까지도 연결돼서 질문이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공부 방향성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안가로 2번 제외 간주공급 대상 영세일 매입자 추가도 체크를 할게요. 이것도 꽤 중요한 개정세법이라고 봐요. 그래도 마무리 특강이니까 간주공급을 좀 정리해보면, 간주공급을 좀 취지별로 분류해보시면 면세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제한, 이 5가지 규정은 애초에 매입세 공제 받은 제한을 추징하는 제도죠. 그래서 부가세가 없는 소비를 방지하고자 공급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근데 딱 하나 왕따 같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도는 그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셔서 이러한 제도들을, 이 면비 개사표라는 제도는 매입세에 공제된 제도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 매입세에 공제가 안 됐다면 공급으로 추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입세 공제된 제한을 조문 표현엔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판매 목적 타업사항 반출은 자금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얘가 매입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급으로 간주하는데, 얘는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사업자단이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이미 자금 부담 해소되고 있죠. 근데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 세무서에서 끊었으면 또 공급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테크트리가 돼야지, 테크트리가.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업자 단위나 주사업자 총괄납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 이거 프린트 하나씩 가져가세요. 지금 41페이지예요. 41페이지. 그럼 이제 매입세 공제받은 제한을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은 조문에 딱 두 가지만 열거돼 있었어요. 첫 번째, 매입세액이 공제된 제한. 두 번째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매입세액이 공제된 제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제한이었죠. 이것도 개정세법으로 예전에 들어온 조문인데, 간략하게 좀 이거는 옛날 조문이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그리고 올해 자기생산 취득제한가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세율이 적용받는 제한이에요. 네, 그 스토리를 여기 그림화 시켜보면, 수출업자한테 제공하는 자, 이제 수출거래에 포함되는 거래 중에 국내 거래이지만 내국 신용증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업자한테 제한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됐죠. 영세율. 이 규정이 영세율이 적용됐었어요. 수출업자가 이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부가세를 징수 안 해도 되니까 자금 부담이 좀 완화됐었어요. 근데 요 제한을 수출에 쓰면 영세율이고, 또 이 사람이 수출에 안 쓰면 10% 거래를 해서 환수 효과로 인해서 어차피 부가세가 징수돼요. 그래서 이 내국 시장장에서 이 공급한 자 입장에서는 이 수출업자가 수출에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영세율이에요. 여기서 10% 거래를 하면 어차피 환수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부가세가 징수가 돼요. 여기서 수출하면 영세율이 이제 또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지문이 원래 중요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용도로 수출에도 안 쓰고 국내로 안 쓰고 저렇게 면세, 비영업용, 개인적 공급 같은 간주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수출업자가. 그때는 추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문이 저렇게 들어와서 이 수출업자가 간주 공급을 했을 때, 간주 공급 중에서도 이제 판매 목적을 제외하고 저렇게 이렇게 매입세가 공제하는 자를 면비 계사표로 사용했을 때 간주 공급을 추징하고자 자기 생산 취득자에 이렇게 국내 거래이지만 영세율이 적용받는 제하가 한 줄 들어왔다요. 한 줄 들어왔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 원래 현행세법 보시면 일단 제하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 취득제한은 일단 매입세 공제된 제한, 두 번째 사업 양도로 취득한 제한으로서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한, 두 가지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추가된 게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제하가 추가됐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저 내국신용장 예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 이유도 복습하실 때 한 줄씩 꼭 읽어보세요. 부가세 부담이 없는 제하의 사용소비 방지, 이게 그 간주공급의 취지죠. 그래서 바로 2019년 관세사에도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출제됐어요. 그래서 세무사 1차 시험에도 딱 이런 식으로 응용되기 좋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제하로서 내국 신원장에 의해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제화가 여기까지 밑줄 치면 이 바로 자기 생산 취득자에 들어온 그 영세율을 적용받는 제화예요. 그때 폐업 시 남아있는 경우 자기의 공급한 것으로 본다 해서 폐업 시 잔존제화라는 사례가 하나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 폐업 시 잔존제화 대신에 면세 전용, 비영업용, 개인적 공급, 사업성 증여 이렇게 들어가서 한 줄 정도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들어가세요. 양가를 3번까지만 보고 잠시 쉴게요. 양가를 3번도 체크할게요. 개인적 공급 적용 배제 대상 규정. 그래서 간주 공급이 연결된 주제요.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이죠.
개인적 공급은 원래 매입세에 공제된 제하에 한해서 이제 개정돼서 앞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하도 개인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 연결시키시고, 근데 그 중에서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 후생적 목적으로 사용인이 제공하는 개인적 공급은 제할 공급에서 제외됐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법령화 시켰어요. 원래 통치에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법령화 시켰으면서 또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두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고, 그 개정안 보시면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 후생적인 것으로서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된 제한 범위,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을 안 보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 아니고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취지를 생각하시면 당연한 내용들이요. 일반의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일하려면 이제 옷도 입고 모자도 쓰고 신발도 신어야겠죠. 나 이번에 회식도 해야 되잖아요. 직장 체육, 직장 연회비 이런 것들은 개인적 공급을 안 봐서 과세하지 않겠다. 원래 통칙이 있었는데 법으로 아예 상향 입법됐고 3번은 아예 신설됐어요. 3번에 경조사와 관련된 제하로서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원 체크하시고, 10만원 이하의 제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복리 후생적 목적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과세하지 말자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으시면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 창립기념일하고 피식피식 웃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유는 세무회계 유예이기 때 이 창립기념일을 소재로 해서 10만원 딱 출제를 했는데 저는 다 틀렸어요. 40명이 다 틀렸기 때문에 피식피식 웃고 있는 거예요. 딱 이 10만원 차이로 다 틀렸죠. 창립기념일로 해서 사용인의 한 명당 딱 10만원짜리 제하를 줬다. 그럼 이제 부가세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복리후생적 목적이다. 줄 수도 있죠. 설날에 배도 주고, 뭐 창립기념일에 시계 같은 것도 줄 수 있죠. 싼 시계 있잖아요. 그냥 운동용으로 차는 그런 거 줬을 때 이전까지 부가세를 과세해야 됐어요. 근데 사실 10만원이라는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해요. 그쵸? 한 명당 금액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조문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10만원 규정이 있고, 또 가로의 예시로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 이런 표현이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눈에 익으셔서 이때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하지 않는다요. 그렇게 해서 2019년 관사 1차에 어떻게 응용해서 출제가 됐냐면, 사업자가 창립기념일에 또 창립기념일 숫자가 딱 나왔죠. 그래서 출제하는 마음들의 마음이 비슷한가 봐요. 이렇게 설날, 추석, 생일까지 있었지만 창립기념일이 너무 내고 싶어요, 느낌이. 창립기념일에 사용인 한 명당 15만원에 해당하는 제와, 근데 가로 보시면 사업자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으로 출발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앞에 개정까지 좀 응용해보면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와 집어넣어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오해요. 10만원 이하가 아니라 15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크죠. 그때는 부가세로 과세한다요. 이 부분도 좀 잘 기억하세요. 잠시 쉬었다가 영세가 면세부터 또 다시 나갈게요.